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 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점한 행정도시로서 기능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엄연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여전히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요 상권들은 공실만 넘쳐나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현재의 모습처럼 되어버린 건 애시당초 계획 도시로서 설계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직접 세종시의 주요 지역을 차례대로 방문해 세종시 상권의 근황과 이곳의 공실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개발 과정을 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이후 2003년부터 추진해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공주시 장군면과 충북 청원군 북왕면이 흡수되어 지금의 세종시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23곳과 소속기관 24곳,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16곳이 세종으로 이전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행정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2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것이기에 해당 부처들의 업무시설이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시의 도시 구조를 보면 환상형 구조로 가운데는 녹지와 행정도시의 기능 역할을 하고 두 개의 도로가 도시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도로들을 따라 세종시의 생활권은 총 6개로 나뉘는데, 1생활권이라 불리는 어진동 인근의 중앙행정구역과 2생활권이라 불리는 나성동 인근의 문화국제구역, 그리고 3생활권이라 불리는 보람동 인근의 도시행정구역 모두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세종시의 거주시설 및 주요 생활상권 또한 서쪽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시급의 도시에 제대로 된 백화점이 없을 뿐더러 그 외에 문화시설 인프라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세종시 내의 인프라가 부족하니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대전이나 청주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 소비를 하며 상권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세종시의 지역 내 개인카드 사용 금액은 0.7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세종시에는 중앙청사 인근에 AKN이라는 쇼핑몰이 있긴 했지만 아울렛 정도도 안 되는 소규모여서 세종시의 백화점 수요를 거리가 가까운 대전 신세계백화점 아트앤사이언스가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세종 AKN 쇼핑몰 뒤편으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 별도로 위치한 AK 플라자라고 하는 곳이 존재했고, 홈페이지에는 이곳이 백화점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가보니 주상복합 저층부를 운영하는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해 놓았지만 아직 임차사도 다 못 채운 상황이었는데요. 두 개 동 모두 3층은 비워져 있었고, B관은 모던하우스가 1, 2층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A관은 지금 보시듯이 채워지지 않은 공간들이 너무 많아 이곳에 와도 이용할 시설이 테라로사 카페 정도밖에 없으니 주말 오후 시간임에도 매우 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어진동 주변에는 여러 동의 주상복합이 있었지만 사거리를 기점으로 보이는 모든 주상복합 상가에는 절반 이상이 공실인 상황이었고요. 길 건너편에는 2020년 문을 연 지 약 1년 만에 폐점한 엠브리지 W몰이 여전히 통폐업된 모습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이 엠브리지의 시행사 주식회사 SH플러스는 적자 누적으로 사업 철수를 했고, 위탁 운영을 맡았던 W몰 역시 철수를 진행한 것인데, 불과 5년밖에 안 된 상가 건물이 관리가 전혀 안 돼 곳곳이 녹이 슬고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두 개의 둥근 원이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도로가 버스 전용차로 제외 좁아 터진 2차선 도로라는 겁니다. 어진동에서 나성동 상가로 가기 위해 내려오는 이 길이 금강을 건너 보람동까지 이어지는 메인 순환 도로인데, 저는 일요일에 촬영을 하러 가서 그나마 정체가 덜했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노답인 도로라고 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기획해 만든 세종시는 무슨 생각으로 도로망을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거대 신도시로 계획했으면서도 메인 도로를 좁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세종시를 설계한 행복도시건설청 측은 도시 내부 도로를 넓게 만들면 구획관 단절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도로를 좁게 만든 건 일종의 컨셉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또한 세종시 자체가 처음 설계 때부터
보행과 자전거, 버스 등의 분담률을 70%로 설정해 자가용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친환경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중교통을 기본으로 도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지만 실제 세종시는 대중교통 체계는 취약한데 승용차 이용만 억제시키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요. 세종시의 도시 설계가 실패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시는 아파트마다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공실이라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외식을 하거나 큰 병원을 가려면 중심 상업지구인 나성동으로 와야 합니다. 이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기도 했는데 메인 상가 블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가가 차 있어서 세종시 내에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파인 앤뉴 퍼스트 1부터 어반 아트리움 그리고 마크원 애비뉴까지 이어지는 길이가 500m에 달하는 공실 지옥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 전 방문해서 보여드린 일산의 라페스타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정도 상권이면 인근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유입되어야 할 규모였지만 의류 브랜드 매장이 몇 개 있을 뿐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대부분이 공실인 이곳에 뭐 볼 게 있다고 일부러 찾아오겠습니까? 결국 세종시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택과 상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며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둘러보면 주변이 다 주상복합에 저층부는 모두 상가가 들어서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까지 상가를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최초 도시 계획 당시 장기적으로 100만 인구 거주를 목표로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 청사 공무원들의 이주 현황을 보면 세종시의 도시로서 기능 부족에 홀몸 이주한 공무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으로 콘크리트 덩어리 세워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지역은 세종시 내에 당연히 더 있는데요.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근 상권을 보기 위해 아까 그 답답한 순환도로로 다시 진입해 금강을 지나가는 한두리 대교를 건넜습니다. 세종시청 인근 보람동 상권으로 가는 이 도로변으로 보이는 아파트 1층 상가들 역시 대부분 공실인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상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람동 옆 대평동 상가였는데요. 이곳은 보시는 상가 블럭 전체가 말 그대로 유령 도시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의 공실률은 평균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90%가 넘는 공실률을 보이는 건물들도 존재했는데요. 그나마 세종시청 맞은편인 보람동 상권은 시청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 상대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만들어 놓은 상권은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일반 기업은 없고 행정조직과 공무원만 가득합니다. 또한 업종 제한으로 인해 소수의 호텔만 있을 뿐 모텔도 없고 유흥주점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업무상 세종에 방문하는 공무원들은 대전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뭔가 계획은 거창하고 그럴듯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계획 신도시다운 모습은 찾기 어려웠고 짜임새 있게 설계되었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는데요. 결국 세종시는 100만 거주 인구를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이곳의 도로와 인프라를 보니 이곳에서 100만 명이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실은 4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 그마저도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25년 9월 기준 39만 2230명입니다. 2012년 출범한 이후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인구가 늘던 세종시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은 거의 증가 없이 정체되어 있고 최근 월 단위로는 순유출까지 일어나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세종시는 대전은 물론 주변의 청주와 천안보다도 적은 인구수이며 39만 인구 중 선거 인수는 약 3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충청권 전체 유권자 수는 480만 명 정도인 상황에서 세종시의 유권자 수는 실제 정치인들이 무리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할 만큼 행정력을 몰기에 많은 표가 존재하는 지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띄우니 아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 했다.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진다 한들 이미 망작으로 설계되어 있는 도로를 다 부수고 다시 만들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 밀집해 있는 것 외에는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이곳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된다는 건 솔직히 직접 와보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시를 정부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는 행복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영업자와 상가 분양자들에게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많은 상권을 다니며 분석해왔지만 현재 전국 최고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시답게 2025년 2분기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4%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했을 땐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공실률은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렇게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세종시의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0.1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애시당초 건축 면적 대비 상가 면적 비율을 높게 잡으며 상가가 공급 과잉된 상태에서 인구 또한 계획만큼 유입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도시 인프라도 부족한 데다 수도 이전은 선거 때만 나오는 뜬구름 잡는 소리인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부동산 시장에서 제2의 강남으로까지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 상가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만들어버린 경우라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로남불 잘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떠넘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 스키나 보드를 즐겨오신 분들이라면 포천의 베어스타운을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스키 인구에 경영난을 겪다가 2022년 대규모 리프트 사고 이후 스키장 운영이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당시 폐업이 아닌 휴업이라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에 인근 상권은 처참한 수준으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0여 년간 지역 경제의 축이었던 베어스타운의 몰락에 따라 지역 전체가 텅 비어 활기를 잃어버린 포천을 직접 방문해 대책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1984년 12월에 스키장이 개장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베어스타운의 설립자는 장충식 전 단국대학교 이사장과 오랜 지인이자 단국대학교 재무처장을 맡은 적이 있는 석두성 회장이라는 인물이며 베어스타운이라는 이름도 석두성 회장이 자신이 여러모로 신세를 졌던 단국대학교의 상징인 곰을 따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어스타운은 오픈 초기만 해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서울에서 가깝고 북쪽이라 날씨가 추워 강원도에 맞먹는 설지를 자랑하며 한때 경기도 최대 규모의 스키장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키 인구는 2012년 연간 686만 명을 최대로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코로나19 위기이던 2021년에는 145만 명으로 역대 최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2010년대 기준 기후변화로 인해 베어스타운의 개장일은 평균적으로 용평보다 14.5일 정도가 늦었는데요. 스키장은 평균 영업일 1일당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니 베어스타운은 개장일 차이만으로도 매년 15억 정도를 경쟁사에 뒤처지게 된 겁니다. 이미 저출산과 함께 신규 스키 유입 인구도 줄고 젊은 층의 레저에서 스키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 그나마 남아있는 스키 이용객들은 이제 노후화된 베어스타운 대신 강원도의 스키장을 선택하게 되기에 베어스타운은 줄어드는 매출에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현상 유지는커녕 운영 규모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손님이 줄어들며 자금난에 시달린 끝에 베어스타운은 이랜드 그룹에 매각되는데요. 2013년 이랜드는 베어스타운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미 당시 베어스타운은 전년도 매출이 117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 영업 손실은 10억 원, 당기 순손실은 무려 184억 원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양한 호텔 레저 부분을 인수하던 이랜드였기에 베어스타운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랜드는 베어스타운의 시즌권 가격만 대폭 인상하며 욕을 먹었습니다. 실제 이랜드가 베어스타운을 인수한 다음 해인 2014년 시즌권 가격을 보면 전년 대비 평균 27% 정도나 올라가며 전일권은 46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주중권은 3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야간권은 32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도 슬로프, 곤돌라, 리프트, 콘도 등 시설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랜드는 당시 베어스타운 인수 후 1년 동안 약 90억 정도를 시설 보수에 투입했고 2019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 스키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사실 베어스타운 리조트에는 스키장뿐 아니라 골프 연습장과 콘도, 사우나,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규모만 해도 베어스타운 스키장의 규모는
경기도 이천에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보다 크고 FIS 공인 슬로프까지 있을 정도였으나 영업 부진에 점차 여는 슬로프를 축소하더니 2019-2020년 시즌부터는 실질적으로 중상급 챔피언 코스와 사고가 났던 하단부의 초중급 리프트 단 2개의 리프트만 가동하고 콘도 판매와 눈썰 매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어스타운을 운영했던 이랜드의 계열사는 이랜드파크 베어스타운이라는 별도 자회사였지만 결국 기대와 달리 부실한 운영으로 30여 년간 수도권 대표 스키장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차로 4, 5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포천 베어스타운은 문을 닫기 직전에도 연간 3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지금의 스키장 운영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리프트 역주행 사고입니다. 해당 리프트 사고는 정확히 2022년 1월 22일 오후 3시경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상급자 코스 리프트가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14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다쳤던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감속기 파손으로 추정되었는데 잘 가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며 사람들이 리프트 승차장 진입 직전에 뛰어내리는 아찔한 상황들도 연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키장 직원들의 대처는 거의 없었고 리프트가 탈출하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준 시민들 덕에 큰 부상이 없었던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빠르게 하강하는 리프트에서 탑승객 수백 명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100여 명은 리프트가 정지한 뒤에도 2시간 가까이 허공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리프트는 스키장 최상단으로 가는 고속 리프트여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리프트였지만 이랜드 측의 관리 소홀로 시즌 도중에도 몇 번이나 멈춘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고 발생 2주일 전에도 정비 문제로 이틀간이나 리프트 가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사고조사 명목으로 당분간 휴장한다는 공지를 냈고 곧이어 조기 폐장 결정으로 시즌권을 환불했으며 당일 연도 시즌 영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까지 냈는데요. 그리고 이후 재정비를 거쳐 2022-2023 시즌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베어스타운은 무기한 휴장에 들어가 현재는 사실상 폐업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부터는 홈페이지 연결도 더 이상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베어스타운 리조트를 주요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방문해본 베어스타운 정문 인근에는 문이 닫힌 철조망 인근에 베어스타운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항의하는 현수막도 보였는데요. 이제는 복잡한 소송으로 비화되며 내외적으로 문제가 가득히 산재한 만큼 재매각도 어려워 보였는데 무기한 휴장 이후 공원 등지로의 시설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냉정히 말해 이제 다시 재개장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어스타운 인근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모습이었는데요. 포천 지역의 대표 레저 시설이었던 만큼 베어스타운 인근에는 스키용품 렌털샵은 물론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어스타운 인근에 가면 이런 임대 문의가 붙은 매장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베어스타운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이니 베어스타운의 무기한 휴장은 그야말로 상권에 직격탄을 준 것입니다. 베어스타운 입구 쪽으로 나와 있는 대로변의 커피숍과 음식점도 폐업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날 휴일 오후였지만 주변에 차량 통행도 별로 없어서 인근에 자동차 정비소도 문을 닫고 임대 문의가 붙어 있었습니다. 베어스타운 휴장 전 이곳에는 약 100여 개의 상가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약 30개 정도의 상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완전 폐업 선언을 하진 않았기에 재개장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소수의 상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건 이 희망 고문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타개할 대책도 현재로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베어스타운의 재개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키장 운영비와 시설 투자 비용은 증가했지만 국내 스키 인구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구 온난화로 스키장 운영 가능 일수는 20일 이상 단축되어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랜드는 2013년 베어스타운 인수 후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영업 적자를 봐왔습니다. 손실이 지속되는 스키장을 닫아버리고 싶은데 리프트 사고라는 좋은 핑곗거리로 무기한 휴장을 해버린 걸까요? 암튼 스키장과 같은 대형 상권이 사라졌을 때 단기간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긴 어렵습니다. 베어스타운은 한때 포천 지역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제는 10억 원이 넘던 상가 매매가 약 40%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마저도 매물을 사려는 이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천 일대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포천시가 내놓은 사업이 포천의 내촌 수변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 전부터 벌써 망필입니다. 포천시는 침체된 내촌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왕수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카드를 야심차게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규모의 주요 시설로는 나인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BMX 경기장을 포함한 자전거 생태공원, 그리고 야외 학습장 등이 포함되었지만 주민들은 이 정도 규모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전면적인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의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반발하는 이유는 베어스타운 운영 중단 이후 지역 상권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포천시가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 힐링공원 정도로는 외부 관광객 유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특히 논란의 핵심은 파크 골프장의 규모였습니다. 나인홀짜리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편이 낫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 최소 18홀 이상의 국제 규격을 갖춰야 외지인들이 찾아온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데 세금으로 왜 그렇게 큰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지역 경제의 중심에서 이제 처치곤란의 시설이 되어버린 베어스타운.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베어스타운이 위치한 포천 일대는 더욱 잊혀져가는 동네가 되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서울의 주요 상권과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상권들을 꾸준히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도시 중에 아직 콘텐츠로 다뤄보지 못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대구광역시인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던 지역이기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방문해봤습니다. 날씨가 덥기로 유명해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지만 상권은 붕괴가 시작되어 지역 경기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는 대구의 현실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 하에 도시가 크게 발전했었습니다. 섬유를 비롯한 각종 경공업이 화랑이었던 1960년대의 대구는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불릴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중공업 위주 개발 사업을 호남 지역에 분산하기 시작한 데다 인건비의 영향이 큰 경공업의 특성상 1980년대 이후엔 중국, 베트남 등 나라들의 저가 공세로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방직을 비롯한 수많은 향토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기업들을 도시로 유치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며 100대 기업 중 대구에 본사를 둔 곳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섬유 공장이 많던 서구는 이제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고 달서구에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대구라는 큰 도시를 대표할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 현재의 대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비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표 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구는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내 총생산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 14%를 훨씬 웃도는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상권은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하면 떠오르는 중심 상권은 당연히 동성로일 겁니다. 하지만 중앙 내거리에 위치한 대형 건물 내 공실을 시작으로 중앙로역 출구에서 동성로 메인 거리로 들어가는 골목부터 임대 문의가 붙은 가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동성로에 방문한 10월 8일 저녁 추석 연휴를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대구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한 상황이었고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아트스퀘어 광장에도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폐점한 채로 셔터가 내려가 있는 대구백화점 본점의 모습은 현재 이 상권이 휴일 연휴나 주말 외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권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최후의 향토 백화점이었던 대구 백화점 본점은 2021년 7월 폐점했고 그와 함께 동성로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매출액 하락과 더불어 심각한 수준의 영업 손실이 이어지며 현재 대백 프라자만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시가총액은 약 700억 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근 2025년 8월에는 경영권 공개 매각에 돌입한 상황이었는데요. 한때 동성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구 백화점의 몰락 현장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웠는데
아래쪽에 메인 상가거리 의류 매장 줄 폐업 현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앙 광장을 벗어나며 현저히 떨어지는 유동인구와 더불어 2, 3층 건물을 통으로 쓰던 매장들의 폐업 현장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반월당역과 가까운 도로 쪽으로 내려와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술집들이 모여있는 동성로 로데오 거리 쪽은 그나마 나아 보였지만 역시 공실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성로 일대를 쭉 돌아보며 드는 생각은 서울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상권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과거부터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상권다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제 문제는 줄어드는 청년 인구 대비 이 상권이 너무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약 235만 명입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대구의 인구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대구는 지난 10년 동안 약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대부분이 39세 이하 청년 인구의 감소이며 반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는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5만 대구 인구 중에 29세 이하 청년 인구는 약 38만 명인데 이게 얼마나 적은 수치냐면 다른 대도시들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물론 경북 지역과 비슷한 청년 인구라는 사실은 꽤나 놀랍습니다. 동성로 상권은 일부 식당들도 있지만 대부분 의류 상점과 로데오 거리의 술집들이 밀집한 곳인데요. 과거 젊음의 거리라 불렸던 만큼 젊은 층의 소비 문화에 특화된 지역인 것이죠. 하지만 대구의 현재 빠른 청년 인구 감소는 이런 중심 상권의 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동성로는 과거의 영광이 반영된 미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연휴나 주말에는 그래도 아직 장사가 되는 가게들도 있지만 평일에는 썰렁한 분위기에서 이 정도 월 임대료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보통 월 매출의 10% 선에서 생각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 중 26평 매장에서 월세 700만 원을 내려면 월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평일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말에 일매출 4, 500만 원씩 찍을 수 있는 매장이 과연 이곳에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공실이 늘수록 즐길거리는 사라져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춘천과 광주 등에서 보여드렸던 세금만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까먹던 그놈의 르네상스 사업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상권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총 13개 부문의 사업에 31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 삽질들을 확인해보자면 우선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점포 컨설팅을 진행하고 먹거리 축제인 디저트 페스타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빈 상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팝업 스토어 운영과 옛날 중앙파출소와 전면 광장을 공연문화 중심으로 조성하고 옛 대구백화점 본점에서 CGV 한일 구간을 연결하는 경관 조명거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몇 달 전 춘천 명동의 닭갈비 골목 인근을 방문한 콘텐츠에서 이 조명을 다는 데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조명 달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란 아이디어는 대체 누가 처음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한 대로 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 폐업률은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 폐업자 수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었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전국 평균의 2배라는 심각한 지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구에는 지역 화폐와 별도의 민생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3년 사이 반토막이 나 있었는데요. 보여주기식으로 동성로에만 3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전국 최고이니 공실률이 매우 높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대구의 상권별 공실률 현황 자료를 보면 예상한 대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기준 17.41%를 기록하고 있었고
방금 확인한 동성로는 2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며 의아했던 건 대구의 대표 시장인 서문시장과 인근의 관광지인 청라언덕 지역 공실률이 34.26%로 대구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날인 한글날 휴일 점심시간에 서문시장부터 방문해 봤습니다. 서문시장은 주말에 열리는 야시장도 유명하지만 전국적으로 손꼽힐 만한 인지도를 가진 재래시장답게 1지구부터 5지구, 그리고 동산상가 등 다양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당연히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서문시장이었고 2지구 등 안쪽 상가 역시 북적북적했는데요. 이날 추석 연휴에 주차비까지 무료여서 차들도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들의 건너편 1층 도로변 건어물 가게, 야채 가게 등은 문을 열지 않았거나 폐업이 진행돼 임대 문의가 붙은 곳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인근 도로에도 눈에 띄는 공실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청라언덕역으로 내려오는 대로변에 보이는 이 공실들이 이 지역의 공실률 데이터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라언덕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서문시장에서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대구의 대표 상권들 중심으로 둘러봤지만 사실 대구는 아파트의 악성 미분양 역시 전국 최다 물량을 가진 지역답게 주거지역의 상권 또한 대부분 20% 내외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된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주요 상권의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대구이지만 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자치라는 명목하에 대구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복사 붙여넣기에 가까운 사업들을 남발하며 우리의 혈세를 까먹고 있는 현실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며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곳들이 생겨나는 중인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가산업단지 중 수출액 기준 울산 미포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여수입니다. 최근에는 수주 금액이 급락하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더불어 지역 경제와 상권도 빠르게 침체되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 경제의 양대 축인 관광업에 이어 국가산업단지의 몰락과 함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수에 직접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로 국가기관 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곳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부터 가동을 시작한 종합석유화학공업단지로 유명하죠. 2010년대 들어서 여수 엑스포와 여수 밤바다의 히트로 인해 여수가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기 전부터 여수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 석유화학공업의 중심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점을 찍었던 여수의 관광산업은 최근 여러 가지 논란에 점차 비중이 줄어들며 2010년대 중반 매년 1,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에서 2023년 1,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 더 큰 문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여수 산단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 산업 비중은 여수시 제조업의 96%와 여수 산단 생산량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지만 여수 산단의 불황이 확산되면서 여수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휘청거리며 특히 고용과 관련한 우려가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줄어드는 고용은 당연히 지역 내 소비를 줄이게 되는 상황에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던 그 시내에는 이제 돈이 돌지 않는 모양이었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대규모 회식 같은 문화도 없어지며 산단 직원들이 주로 찾던 무선지구의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방문해본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무선지구는 인적이 매우 드문 상황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주점과 노래방, 마사지샵, 성인 오락실 등이 질비해 있는데 현재는 상가 창문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선지구는 700개가 넘는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인근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주변에 원룸촌, 모텔 등이 많아서 여수 산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용하는 상권인데요. 특히 공장 시설을 증설하거나 정비하는 플랜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곳 원룸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 15,000명대,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월 평균 10,000명에 달하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 수는 올해 2,000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는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위기를 겪으며 플랜트 공사도 중단한 결과입니다. 실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여수산단 플랜트 신규 증설 그리고 정기 보수 등 발주 금액은 4,74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80%가 줄어들었고, 앞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발주 금액 추이를 봐도 2023년 1년 사이 전년 대비 발주 금액이 반토막이 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과 수출 실적 역시 분기 단위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4분기 86% 수준이던 가동률은 올해 1분기 81.5%로 떨어진 것에 이어 월별로는 77%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서 살펴본 플랜트 건설 종사자 외에도 여수산단의 직원이 2만 5천여 명에서 2년 사이 7천 명 정도가 감소해 현재는 18,000명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작년부터는 재무 건전성 위기로 아예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들도 등장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5월 LG화학 SM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서 2024년 12월에는 롯데케미칼 2공장의 일부 공정이 가동 중단되었고, 얼마 전인 올해 8월에는 여천 NCC 3공장 가동이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 문을 여는 게 오히려 손해이니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공장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원 구조조정까지 돌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수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정받던 여수산단의 정규직 직원들까지 구조조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대책 요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용위기 상황에 무선지구의 주소비층이었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부재는 상권을 빠르게 몰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니 음식점과 주점뿐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던 원룸, 투룸에도 임대 문의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2년 전만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 했던 원룸의 입주는 이제 대기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몰락은 지금 보시는 주변 상권의 몰락과 더불어 당연히 지역의 세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여수의 지방소득세는 2022년 2,195억 원에서 2023년 1,174억 원으로 거의 절반이 감소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1,502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66.7%가 감소했으며, 여수산단의 징수액만 놓고 보면 1,306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무려 74.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여수시의 국세 징수액은 전라남도 국세 납부액의 60.7%를 차지했기에 여수시의 위기는 여수라는 도시 하나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곧 전라남도 전체의 위기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여수 상권의 몰락은 방금 살펴본 무선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수의 오래된 원도심 상권인 학동 인근도 위태로운 고용에 따른 소득 감소로 오랜 주거 상권의 공실은 물론 관광의 감소가 겹치며 번화가의 상권 역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쌍봉 사거리로 이어지는 여수학동 인근 상권의 경우 주변 아파트 거주 인구로 인해 안정적인 수요가 만들어지는 상권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대규모의 공실이 발생하는 중이었고, 연달아 폐점에 상가들이 비어있으니 이용할 시설이 사라진 이곳에 인적이 뜸해지는 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흥국체육관 앞 패션의 거리로 조성된 흥국상가 역시 과거 성업했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일부 브랜드샵들은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문을 닫은 상가들이 넘쳐야 하는 상황에서 대로변으로 나와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실제 통계청에서 관련 공실률 데이터를 찾아보니 여수시의 원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35.1%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수시의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730곳, 지난해 2024년에는 687곳이 폐업한 데 이어 올해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430곳이 영업 종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업로드한 대구광역시 상권 분석 영상에서도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의 상권 몰락이 어떻게 가속화됐는지에 대해 다뤄봤었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역의 핵심인 국가산업단지의 침체로 인한 산단 직원들의 실직과 소득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라는 악순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여수의 구직급여 증가율은 무려 27.3%로 전국 평균의 7.6배에 달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여수 지역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437명으로 지난 1년간 6,628명보다 1,809명이 늘어 있었는데요. 여수시는 고용 불안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빠르게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8월 1일부터 석유화학 고용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었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산단 인근의 무선지구와 원도심 상권인 학동 인근을 둘러봤지만 여수에서 가장 문제가 심한 상권은 의외로 여수의 신도심인 웅천동이었는데요. 여수의 강남이라 불리는 고층의 웅천 주상복합 상가의 몰락은 방금 살펴본 원도심보다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수의 바다 전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예울 마루로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상권에도 이미 공실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상복합 상가로 이동하면 입점한 가게를 찾는 게 훨씬 쉬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었는데요. 웅진 자이더 스위트 상가 현황을 보며 이 상가들을 다 어쩌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길 건너 트리마제 벨마레 저층부에 조성된 벨마레몰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곳은 2022년 준공 이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지금 보시듯이 유령 상가가 되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양한 상권을 분석하며 처참한 주상복합을 많이 봐왔지만 여긴 정말 역대급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건물들 건너편에는 또 다른 대형 주상복합인 웅천 골드클래스가 내년 5월 예정으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인근 지역의 수요 대비 지나치게 많은 상업시설을 계획해 대규모의 공실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었고 3년이 지난 현재 이 상태인 상가가 내년에 건너편 웅천 골드클래스까지 들어온 이후 과연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을지 내년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0년대 여수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호황에 관광객까지 몰려들며 지역 전체가 들썩였고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까지 맞물리며 지금 보시는 고가의 주상복합들이 계획됐던 것을 비롯해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곳이지만 이제 현실은 부동산 거래 건수와 매매 가격 지수도 지속적인 하락세에 산업단지의 가동 정상화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지역 경제를 지탱해오던 핵심 산업이 몰락함에 따라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는 건 당연히 여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수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산업단지라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의 핵심 산업이었기에 그 몰락의 임팩트가 큰 건 사실인데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여수산단의 대표 기업들인 GS칼텍스, LG화학, HD현대, 롯데케미칼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 업체들의 구조조정과 빅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가면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인공 수로 상권인 라베니체인데요. 금빛 수로변에 위치한 수변 상업지구로서 베네치아를 재해석한 건축물과 야경을 조성해 이 지역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개발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라베니체는 기대와 달리 공실들이 넘쳐나며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지는 곳이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실속 없이 운영되는 지역 개발 현장의 민낯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라베니체의 개발은 LH가 한강 신도시 개발 개념인 수로도시를 대표하는 전국 최초의 쇼핑과 문화공간을 갖춘 수변 상업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되어 2013년 8월에 공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라베니체의 조성이 시작되던 당시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면서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던 장밋빛 미래가 가득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개발이 진행되던 미래 신도시, 미사 신도시 등 다른 2기 신도시가 하천이 지나며 호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김포에는 인공수로를 조성해 상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유럽형 수변 스트리트 상가를 내세우며 총 길이 2.7km 산책로로 이어지는 금빛수로 라베니체 남단 쪽에 왕복 1.7km 수변을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이어져 있지만 분양 당시 평당 최고 1,200만 원에 이르는 공급 가격으로 인근 지역보다 비싼 임대료가 문제가 되며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라베니체는 당초 계획되었던 조감도와 달리 현재의 모습은 방문객을 불러올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대수로는 폭 20에서 30m, 길이는 연장 3.1km로 유람선이 다니는 형태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는 폭 15m, 길이 2.7km로 규모의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면서 수로와 연관된 많은 계획들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상당히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고분양가를 내세우며 2014년 총 13개 동 400여 개 점포로 문을 연 라베니체의 준공 초기 공실률은 5, 60%를 기록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는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공실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 한강 구례 상권의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4.35%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라베니체만을 떼어놓고 봤을 땐 그 공실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직접 방문해 본 라베니체의 현장은 그야말로 공실 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했다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도 전체 인공수로의 일부에 불과했고 이게 인공수로라는 걸 제외하면 그냥 흔한 동네 산책길의 구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라베니체 상가들의 공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로와 맞닿아 있는 1층에도 공실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라베니체의 중심부인 센트럴 프라자 안쪽에 상가 공실도 심각했으며 2층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위에 도로 쪽으로 올라와 뒤쪽에 라베니체 2층과 연결된 상가들을 봤더니 대부분 비어 있었고 주변의 상권 상황 또한 둘러봤지만 썰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베니체에 이토록 공실이 많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경기 침체나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론 설명이 어려운데요. 수변 상권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가게들은 찾기 어려웠고 그냥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여기에 비슷한 업종끼리 경쟁하는 상권의 중복 현상도 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중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김포 한강 신도시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고 주변에 오피스는 거의 없다 보니 라베니체 상권은 평일 점심엔 손님이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말에 경치를 보러 방문하기에도 그 구간이 너무 짧아 인근 주민의 산책 정도 수준의 방문이 대부분이었고 정말 외부 지역의 인구가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멀지 않은 일산 호수공원에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상가 건물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이후 추가로 조성된 외부의 공영 주차장들도 라베니체랑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여전히 방문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없고 공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만의 즐길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이 금빛수로 라베니체의 자랑은 바로 이 인공수로 위에 띄우는 문보트인데요. 유람선에서 문보트로 계획이 바뀐 것이라고는 하지만 애시당초 수로의 폭을 넓혔다 한들 이곳에 유람선이 뜬다는 건 오바였을 것 같고요. 문보트를 어디서 타서 어떻게 운행하는지가 궁금해졌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문보트의 운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라베니체의 북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금빛수로 보트하우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운행 시간과 가격들이 안내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짧은 거리 대비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문보트는 1.8km 운행 코스에 2만원, 패밀리보트는 1.1km 운행 코스에 2만 5천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열대 남짓의 적은 보트 수에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도 미지수였지만 인공수로에 물 순환이 잘 안 되는지 물이 너무 더러워서 별로 보트를 타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주말 오후 선선한 날씨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고 수로에 물도 가득 차 있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 수로에 물도 빼버리고 유동인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의 일부 구간을 여름 썰매장으로 만든다고도 하던데 이 운영 기간도 확인해보니 3주 남짓에 불과해 잠깐의 이벤트성의 운영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공수로이기에 겨울철 동파로 물이 얼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로에 물을 빼는 건 그렇다 치지만 수로에 물을 다시 채우는 시기도 매우 늦다고 하는데요. 무려 5월 중순이 되어서야 수로에 물을 넣어 문보트를 띄운다고 하는데 봄이 되어도 물을 안 채워놓은 이곳 라베니체의 4월달 사진을 보니 이때는 여기에 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라베니체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이런 늑장 운영을 하는 김포시의 관리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는데 라베니체 중앙부에 있는 공연시설도
버스킹 공연 등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 놨다며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 시설은 언제 써먹을까요?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라베니체 축제 때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10월 18일 토요일에 불꽃 축제와 함께 라베니체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이날은 가수 유나까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중에 하루 장사 잘 된다고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문보트 원툴에 그마저도 운영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운영 지속 가능한 신규 콘텐츠 도입도 요원해 보이는 이곳 라베니체는 안타깝지만 상가 수요를 유지시키는 것조차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 외에 외지인들의 관광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에서 지금의 상가 시설은 그 수가 오히려 너무 많아 보여 현재의 공실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임대인들은 이런 상황에 상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들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현재 라베니체 1층 13평짜리 상가 기준 임차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2019년만 하더라도 월세가 300만 원을 훌쩍 넘겼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현재 문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날 라베니체를 둘러보는 동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리에 러닝족들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럴 거면 거액의 예산 들여 인공수로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 도로와 함께 공원 정도만 조성해 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김포 라베니체의 처참한 실패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서 다시는 이런 뻘짓에 도전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가보셨나요? 부산에 갈 일이 자주 없으셨던 분들은 부산에 롯데월드가 있어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보다는 실망을 하고 오셨을 텐데요. 에버랜드, 경주월드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부산에는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나 운영하길래 인지도도 낮고 인기도 없는 것인지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알아봤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부산 롯데월드는 지난 2022년 3월 31일에 개장했습니다. 아직 4년이 채 안 된 신규 놀이공원이니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방문객이 뚝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롯데월드 부산에 방문한 건 주말 오후 1시 30분경 이용객이 가장 많을 시간이었고 방문 당시 기온도 영상 12도로 1월치고 매우 포근했던 날씨였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롯데몰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이케아까지 몰려있어 쇼핑을 위한 차량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해운대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동해 고속도로 역시 주말을 맞아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아울렛 전국 2위 매출을 기록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이 있어 이쪽으로 가장 많은 차량과 방문객이 몰리고 있었는데요. 각종 쇼핑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서 부산의 신흥 번화가로 발전을 기대한 곳인 만큼 롯데월드 부산과의 시너지도 기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길 건너 롯데월드 부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차량 통행도 거의 없고 주차장도 매우 한산했는데요. 매표소에서 현장 발권을 했는데 할인 전 정상가는 종일권 기준 성인 49,000원, 어린이 35,000원이었지만 대부분 카드사에서 본인 50%, 동반 1인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가 있는 정문 광장부터 횡해서 안쪽의 모습은 어떨지가 궁금해졌는데 안의 상황도 바깥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인 입장객 수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 한 바퀴를 빙 둘러봤는데 보시다시피 주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롯데월드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좀 놀랐지만 이곳이 왜 이렇게 사람도 없이 망해버렸는지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롯데월드 부산은 부지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실제 이곳은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의 절반 정도 크기인데요. 실제 롯데월드 부산의 면적을 확인해보니 대지 면적은 15만 8천 제곱미터 정도였고 춘천 레고랜드의 면적은 28만 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사실 레고랜드도 그리 넓은 편이 아닌데 레고랜드의 절반 정도 크기이니 레고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부산 롯데월드가 얼마나 작은 면적인지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이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입장에서 구석구석을 모두 둘러보는데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시가 되자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는데 선두에 서 있는 여왕이 관객 한 명 없는 허공에 손을 짚고 있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는데요.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안쓰러워 손을 흔들어주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제가 반가웠는지 달려와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열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한가한 이곳에 놀이기구의 탑승과 대기 현황은 어떤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롯데월드 부산의 대표 놀이시설인 자이언트 디거와 자이언트 스윙이 있는 언더랜드 존부터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기 놀이기구 중 하나인 자이언트 스윙이 대기시간 10분으로 바로 탑승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탈만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는 2시 30분이 되자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안내하는 직원은 기약이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노후화된 기구도 아니고 운행 시간 중에 정기 점검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어트랙션들이 있나 살펴봤지만 전반적으로 성인들이 즐길 만한 스릴 어트랙션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방금 살펴본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윙, 그리고 자이언트 스플래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고속으로 상승했다 하강하는 후룸라이드와 유사한 자이언트 스플래시는 이날까진 운행을 했지만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은 운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성인들은 이곳에 와서 정말 탈만한 놀이기구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에버랜드처럼 정원이 엄청 크게 조성되어 있어 포토존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소규모의 로얄 가든이 정원의 전부였기에 보통 놀이동산에 가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지만 여긴 놀이기구 몇 개 타고 나면 할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지가 좁기에 놀이공원을 둘러보는 미니 열차도 수요가 없는지 멈춰져 있었는데요. 냉정히 말해 롯데월드 부산의 대부분 놀이시설은 유아와 유치원생 수준에 맞춰져 있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수요 정도밖에 없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의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이곳에서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아 놀이시설이 밀집해 있는 조이풀 메도우존이었는데요. 물론 여기도 모든 놀이기구들의 대기 시간은 10분 컷으로 매우 쾌적했습니다. 또한 이곳의 문제는 처음 2022년 오픈했을 때는 식당과 스낵바가 30개 정도 있었지만 오픈 1년 후 오픈빨이 빠지며 10개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손님이 더욱 없는 평일은 운영을 안 하는 곳들도 있어서 먹을거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주말인데도 문을 열지 않은 스낵바가 많았고 그 앞에 벤치들도 텅 비어있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주말 오후가 이 정도면 평일은 유치원 등에서 단체 관광을 오지 않는 이상 정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폐장 시간도 자연스레 앞당겨져 7시에 문을 닫고 있었고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도 야간 퍼레이드를 아직 날이 밝은 5시에 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은 오후 2시와 4시에 페스티벌을 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저희 일행은 너무 할 게 없어서 1시 반에 입장해 3시 반 정도에 나와버렸습니다. 면적이 작아 놀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하고 스릴 어트랙션도 부족해 돈이 아까운 것 외에도 롯데월드 부산은 입지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롯데월드 부산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읍 남부의 면적 110만 평이라는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던 이 관광단지는 이후 10년간 계속 투자자가 선정되었다가 투자를 다시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업 계획인데요. 그리고 2016년 6월에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름이 변경되며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제는 부산 시내와 부산역 그리고 공항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타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실제 부산역에서 지하철로도 약 1시간이 걸렸고 차량으로 이동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려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요. 인근 지하철역인 오시리아역도 관광단지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지하철에 내려서도 도보로 꽤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 수가 훨씬 많은 편이며 그마저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과 이케아 동부산점 일대에만 사람이 몰리고 그 외의 구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는 곳이다 보니 인근 상가들은 공실률도 높아 슬럼화가 되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는 곳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롯데월드 부산은 한번 궁금해서 가볼 수는 있어도 재방문할 생각은 들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물론 카드 할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상가 49,000원이라는 돈값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그냥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명성의 먹칠하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돈이면 그냥 경주월드를 가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월드에 비하면 롯데월드 부산의 놀이시설은 동네 유원지 수준인데다 경주월드의 종일권 가격은 5만 4천 원이어서 4만 9천 원인 롯데월드 부산과 거의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암튼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곳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롯데월드 부산의 실적은 따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직접 본 현장을 기준으로 매출을 간단하게 추정해 봤습니다. 1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기준 모든 놀이기구가 바로 탑승 가능한 수준이어서 어트랙션 하나당 20명씩도 없었기에 이날 롯데월드 부산의 입장객은 대략 5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장객이 카드 할인으로 50%, 동반 1인, 어린이 30%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종일권 기준 성인 24,500원, 어린이도 24,500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이곳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식음료 등 추가로 결제할 건 거의 없고 기프트샵 구성도 서울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어서 거의 지출은 일어나지 않고 음료수나 추러스 정도를 사 먹는다고 보면 1인당 입장료와 부대 수입을 합쳐 주말 기준 약 1,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수기인 겨울에 주말과 평일의 매출을 추산하면 평일은 주말의 약 3분의 1로 떨어져서 월 매출은 다음과 같이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동네 대형 음식점 매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성수기에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의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롯데월드 부산을 열었나 자괴감이 들만한 수준의 매출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롯데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규 어트랙션을 도입할 부지도 없어 보였기에 만약 리뉴얼을 한다고 해도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엔 지금처럼 적자가 큰 상황에선 결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롯데월드 부산이 2022년 오픈 초기처럼 흥하는 모습보다는 언제 운영 종료 공지가 뜨는지를 보는 게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조만간 춘천의 레고랜드처럼 평일에는 아예 문을 안 여는 휴업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